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예요. 임장 기본 보수제라고. 그러니까 집 보러 가면은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하고 중개 수수료 이야기 또 깊이 있게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다루시는 그런 네, 저 재개발, 재건축, 법이니까요.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위주로 많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일하기도 그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요거 좀 핫한 이야기인데 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 기본 보수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최근에 이제 크루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부동산도 임장을 또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집을 보러 다닌다는 뜻이죠, 임장. 그렇죠. 네, 집을 보러 다닌다. 크루라고 그러면 좀 단체로 같이 다닌다는. 예, 그런 맞아요. 뜻이네요. 그래서 네. 임장 크루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보통 매수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 집주인 입장에서나 중개사 네. 입장에서나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나온 게 임장 기본 보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닌데 가서 보기만 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뭐 임장 비용이라고 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임장 크루 형태로 이제 집 구경을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경하는 목적은 뭔가요? 사실 구경하는 목적은 부동산 투자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공부다, 같아요. 공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보수제라는 게 그럼 어떤 제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가 되면 수수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장 그 기본 보수제라는 거는 처음에 집을 보여줄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또 납부를 하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보러 갈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얼마입니다 하고 그 네. 돈을 내고 맞아요. 그러면 네.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임장 크루 분들은 공부니까 돈 내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냥 진짜 제가 살려고 보러 가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러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 그럴 수 아닌가요?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요율 이상으로 초과해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무효가 돼서 다시 이제 돌려 받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수수료에 관해서도 이 서비스를 받는 거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는 불만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수료인데 우리는 사실 중개 수수료 말고도 법무 수수료라던가 또 세무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내셔야 되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임장 기본 보수제가 도입이 되면은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중개 수수료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임장 기본 보수제 자체가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서비스 제공하니까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입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네. 이게 그 굳이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임장 기본 보수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뭐 금액의 상한이라던가 뭐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 임장 기본 보수제를 아예 입법을 해서 법률 안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아.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개사님이 저는 집 보러 가는 거 중개해 주는 것도 보수를 받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거가 아. 없더라도 그건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보수를 받는 건 아니더라도 고가주택이라던가 뭐 빌딩 거래하실 때 매수 의향서 같은 것들 요청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입법화해서 완전히 모든 임장에 대해서 다 보수를 받도록 하자. 네.
얼마나 받겠다는 게 혹시 나와 있나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됐는데 그 예상하건대 사실은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겠죠. 거기다가 이제 임장 크루나 뭐 이렇게 매수 의향이 없으면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거라는 거는 좀 그 어떤 좀 쾌적성이라던가 좀 평온한 안정감을 가지는 곳인데 이게 뭐 임장 크루처럼 막 이렇게 몰려오셔가지고 내 집을 마음대로 구경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사생활 그렇죠. 침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시간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한테 집을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과의 신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장치로서 이제 그 보수를 지급을 하게끔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아,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온 건 아니고. 그럼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가정을 네. 했을 때 그럼 어쨌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쨌든 뭐 똑같이 집 사는데 지금 돈을 더 내고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죠. 전체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꼭 이제 그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집을 보여주겠다, 뭐 걸러내는 장치로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보려면은 그 경제적인 자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뭐 소득증명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기다. 집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그걸 맞아요. 입증해야 보여준다 이런 네. 거군요. 그리고 매수 의향서 같은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선택적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의향서는 그건 쓴다고 하면은 나중에 네. 집을 본 다음에 꼭 사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의무가 있는 건 네.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허위로 좀 그러니까 매수를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냥 단순한 집 구경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걸러낼 수가 있다. 네.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명분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질이 높아지죠? 사실 이제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받은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이 뭐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상황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불한다라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뭐 확 좋아지냐?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에 따라서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좀 그 깎아주시고 이런 사례들도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제도가 있어도 돈을 못 받고 그냥 보여주시는 사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네, 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까 참 아주 낮은 수준이나 뭐 이런 정도라도? 근데 저는 이게 그 돈으로 도입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 비용이 좀 그 증가가 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용 자체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보수제를 그 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상한이나 그 뭐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안 받을 수도 있게끔 뭐 그런 규정들이 좀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의향서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좀 입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매수 의사가 없으면서 그냥 집 구경만 하시는 분들 뭐 한두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임장 크루 형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수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실 매도인도 소비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런 임장 크루나 뭐 이렇게 매수 의향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집 구경하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치가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분들은 그래도 혹시 사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세입자들은 더 짜증나요 사실. 세입자 안 보여주시죠. 한 번 그러니까. 임장 크루가 왔다가 하면 다시는 그 집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시장에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좀 문제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중개 수수료로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중개 네. 수수료는 하여간 뭐 하여튼 내는 분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제 또 뭐 이 중개사님들은 또 이게 높진 않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어떠세요? 지금 중개사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 지금 제한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그 상한제 지금 네. 적절한가요? 지금 상한이 정해져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한 차례 또 상한율을 좀 낮추기도 하고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한 이상으로 또 초과해서 받으면 이게 무효가 돼서 그 중개 수수료를 또 그 반환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 보호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개 수수료에 법무 서비스나 세무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비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 비용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비스 제공의 형태도 중요한데 범위나 근데 이제 책임을 또 지셔야 되잖아요. 이 거래가 네. 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집값이 많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에 비례해서 이제 수수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또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너무 일률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 가격 자체가 별로 높지가 않다 보니까 수수료가 이제 일률적으로 좀 정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 규정을 둬서 이제 중개 수수료도 조금 이제 유연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담합을 통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예 최고 상한 네, 요율로 네. 받으시는 경우 이런 네. 것들은 좀 관리 감독해서 규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이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똑같은 집인데 5억 됐던 집이 지금 이번에 이사 가려니까 8억 되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15억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가 막 두 배, 세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집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네. 그렇기도 어떻게 하고요. 보세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매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좀 이건 지금 상한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저렴하게 또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전속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은 전속으로 갖고 있는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고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물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셔서 그런지 상한으로 다 내야 되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렇지 다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거. 네, 미리 근데 이제 이거를 계약서를 쓰면은 보통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협상이 되셔야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상한제 때문에 지금 뭐 중개 이렇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네. 약간 너무 질적으로 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거래가 좀 위축되고 이런 건가요? 근데 사실 수수료가 부담돼서 거래가 위축되는 사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이고 이제 중개사 분들도 사실 거래가 많으면 사실 수수료가 좀 낮더라도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총액 면에서는 또 늘어날 수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좀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 수수료도 너무 낮다, 전체적인 소득이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중개수수료까지 네. 여쭤보고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시간 얼마 없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뭐 새롭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항상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 뭐 네네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세금 완화하겠다, 뭐 용적률 완화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새로울 건 없고 그동안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왔던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공공 임대주택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거 뭐 내 집 마련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좀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 사전 청약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많이 늘리고 하려고 그 도입을 했었는데 폐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공공 그리고 임대주택을 늘린 것 자체는 긍정적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형태보다는 숫자를 그냥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사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거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네. 분들이 거주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해서 평형 같은 것들도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그리고 지금 LH에서는 매입 임대라고 해서 이제 뭐 빌라 같은 것들 이제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래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매입 단가는 비싸지겠지만 입지가 좀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거 형태도 좀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좀 다각화해서 공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 업무하시면서 네. 그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건들을 하신다면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되시나요? 양쪽 다요. 사업 시행하시는 조합 쪽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네.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입주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현장의 지금 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 계좌가 잘 안 나올 정도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만 좀 그 서울에서도 좀 핵심 입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으로 마용성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많이 풍선 효과가 생겨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 위주로는 굉장히 거래가 좀 잘 되는 시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전문가시네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부동산 얘기 좀 더 유용한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오실 거죠? 네,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림 변호사하고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신영증권 유정현 애널리스트 나와서 대선 뒤에 이 경제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